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방색전증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또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이기도 하지만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또 지방색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색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골수에서 지방 덩어리가 이제 미세한 지방 덩어리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지방 덩어리가 뇌나 심장, 폐와 같은 그런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색전을 일으켜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은 이제 혈액의 이동 통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지방 덩어리가 골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혈류를 따라서 혈류와 같이 이제 혈관을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막 하면서 뇌 쪽에 가가지고 뭐 덩어리로 형성을 하거나 심장 쪽으로 가서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폐 쪽으로 가서 이제 뭐 덩어리를 형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폐쇄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점점 예를 들면, 이제 폐 쪽으로 가가지고, 폐 쪽으로 가는 혈관에 점점 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이면서 이 혈관을, 좁혀버리는 거죠. 혈관의 통로를 좁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좁히면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이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겠죠. 막으면 어때요? 혈류의 흐름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폐 쪽으로 가서 이제 호흡곤란을 유발을 하는 질환을 지방색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대나 20대 친구들의 장관골이 골절이 됐을 때 이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골은 이제 골반 쪽에 있는 뼈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아이들 10대, 20대의 지방색전증이 골절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가장 이제 주된 증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점상출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점상출혈이 애과, 겨드랑이 쪽이나 이 눈의 결막 부위 있죠. 결막 부위에서 점상출혈 이렇게 딱딱딱딱 출혈이 있긴 한데 출혈이 막 왕창 있는 게 아니라 점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그런 점상출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계항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심계항진이나 고열, 소변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는 혈관이 막혀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도 부족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호흡곤란, 숨쉬기 힘든 거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인위적으로 투여를 해주는 거죠. 산소 공급을 해주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 발생되지 않게 이제 골절이 됐을 때 이 지방색전증이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골절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제 지방색전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 환자 자체가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외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골절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심부, 딥, 그다음에 정맥, 베인, 혈전증, 트럼보시스라고 얘기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DVT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옆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들, 의학 용어들도 같이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부, 깊은 쪽, 깊은 정맥, 그러니까 정맥도 그냥 이렇게 안쪽을 피부 바깥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정맥들보다는 좀 더 깊은 쪽에 그런 심부정맥 쪽으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DV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주로 하태부 쪽에 골절이 있거나 장시간 수술대에서 압박을 받거나 지혈대나 붕대 등의 압박으로 정맥 혈류의 지연과 혈관 내벽 손상 등으로 혈전, 피떡 같은 거,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굳어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혈전이 생성이 되는 것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어디에 생겨? 깊은 정맥 쪽으로 해가지고 혈전이 생성이 되는데, 주로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긴 경우에는 막 1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위험성들 때문에 환자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하실 상하지를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서 이제 수술대에서 이제 그 고정된 장치에 의해서 이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리고 고정 기간이나 정도가 클수록 심부정맥 혈전증의 빈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얘가 계속 이제 수술 시간 지연되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꽉 누르고 계속 누르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혈류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고정을 시켜놨을 때 골절부에 고정된 기간이 기거나 고정된 부위가 이제 크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이런 DVT가 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혈전 정맥염이나 폐색전증의 기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데, 폐색전증의 기왕력이 있거나 정맥류나 비만, 고령, 다발성 손상 환자, 악성 종양 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통증, 부종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열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만스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만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족배굴곡,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굴곡, 굽히는 거죠. 근데 족배 등배자, 발등 쪽으로 굽히는 거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똑바로 이제 환자분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요. 무릎을 구부린 채로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게 발이라고 보세요. 이 발을 갖다가 이렇게 발목을 꺾는 거죠. 그러니까 족배 굴곡을 시켰을 때, 뒤쪽 종아리 근육이 통증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호만스 사인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족배굴곡 시켰을 때 그 종아리 뒤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진단을 할 때 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심부정맥 혈전증을 우리가 또 진단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증상, 종아리가 뒷종아리의 뒷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진단 검사들로서는
혈액 검사, 디다이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디다이머, 그러니까 디다이머라고 하는 것이 혈중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혈전이 용해가 됐을 때, 혈전이 용해가 됐을 때만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디다이머 수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혈액 내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플러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움직임과 혈관의 폐색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음파 검사가 되는데요. 얘를 통해서 초음파를 갖다가 이제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초음파 촬영을 했을 때 혈관이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영제를 갖다가 조영제를 삽입을 해서 정맥 내에다가 조영제 투입을 해가지고 혈관이 이제 조영제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 조영제가 쓱 들어가면서 혈관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혈관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다 그러면은 혈관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뭐 폐색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한 부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갈 수 있는 그러면 이 부위 자체가 이제 혈전이 생겨서 조금 혈관 자체가 좀 막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CT 또는 MRI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해서 우리가 심부전맥 혈전증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로서는 일단 혈전이 생겼으니까 혈전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막아야겠죠. 그래서 항혈전제를 사용을 하고요. 항혈전제 사용하고 그리고 혈전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삽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혈전을 걸러내기 위한 어떤 이제 금속 장치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를 갖다가 정맥 내로 삽입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혈전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항혈전제 사용을 기본적으로 하시되 이걸로도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이나 필터 삽입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 많이 움직여라.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가 많다 보면은 혈류의 흐름도 원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서 이제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서 혈류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굴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도 이제 그 하지 쪽의 그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 쪽을 굽혔다 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굽혔다 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기 이상하고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의 움직임을 아무래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붓죠. 부종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종이 생기면서 혈류의 흐름도 원활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구부렸다 폈다 굴신 운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심부전맥 혈전증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심부전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하지 쪽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굴신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색전증입니다. 아까 지방색전증은 이 지방 덩어리가 폐로 가느냐, 신장으로 가느냐, 심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폐색전증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폐로 가서 폐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심부정맥 혈전증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 폐색전증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 치료되지 않으면 폐색전까지 올 수 있어요. 호흡곤란은 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폐 쪽으로 가는 폐동맥이 막히다 보니까 산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곤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흉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 쪽으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맥박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성인의 맥박이 뭐 60에서 100회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박을. 근데 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100회 이상. 그래서 심장 박동수 자체가 1분에 100번 이상을 뛰는 거예요. 심장이 100번 이상 뛰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100번 이상 뛰는 것을 빈맥이라고 하고요. 뭐 참고로 반대로 이제 빨리 뛰는가 하면은 또 너무 적게 심장이 늦게 뛰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60회, 분당 60회 이하로 뛰는 것을 우리가 서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같이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은 60에서 정상 맥박은 60에서 100회 정도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뛰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뛰는 것보다 적게 60회 이하로 맥박이 뛰는 것을 서맥이라고 하고요. 천천히 뛰는 거. 반대로 100회 이상으로 심장이 빨랑빨랑 뛰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색전증이 왔을 때 빈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혈관이 지금 막혀 있단 말이죠. 막혀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우리는 심장이 수축을 해가지고 전신으로 혈액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전신으로 혈액을 이동을 시키는데 폐동맥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폐로 이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심장에서는 왜 안 가지? 빨리 가. 폐 쪽으로도 산소 보내야 돼. 그러면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심장이 더 이제 수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보통 정상 성인들 16에서 20회 이 정도 이제 정상 호흡이 되는 호흡수가 정상인데 빈 호흡은 빨리 뛰는 거예요. 20회 이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이제 빠른 호흡을 빈 호흡. 반대로 너무 천천히 이렇게 1분에 또 아주 너무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호흡은 이제 우리가 서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같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색전증이 왔을 때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심장은 빨리 이제 수축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맥박수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면서 빨리 이제 이산화탄소가 빨리 나가야지만이 산소가 들어와요.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호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 산소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호흡 자체도 빨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기침 자체가 마른 기침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객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객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폐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출혈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혈액이 섞인 가래라든지 기침을 할 때 혈액 섞인, 혈액 섞인 출혈, 피 색깔, 그러니까 피 색깔의, 그런 가래, 객담, 이런 것들을 같이 배출을 해내는 것을 이제 객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침을 할 때 칵칵 기침을 하는데 그냥
기침 자체는 상당히 마른 기침이에요. 마른 기침인데 나오는 분비물 자체가 이제 피가 섞인 그런 이제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선홍색의 우리 피 색깔의 그런 선홍색의 그런 출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객혈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색전증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폐혈관 조영술, 조영제를 이제 폐 쪽 혈관에다가 삽입을, 조영제 투여를 해가지고 폐혈관이 폐색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혈관 조영술이나 폐관류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폐관류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영제보다는 조금은 덜 유해한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사선, 그러니까 몸에는 그렇게 조영제보다는 덜 위험한 방사성 의약품을 이제 혈관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쭉 스캔을 해가지고 폐의 관류 상태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폐관류 스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보통 이제 ABGA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혈액 검사를 할 때는 대부분 정맥에서 체열을 해서 우리가 검사가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ABGA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맥, 좀 더 깊이 있는 동맥의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GA를 갖다가 ABGA 검사를 통해 가지고 폐에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ABGA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은 혈전이 이제 혈관을 막아서 이제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혈액이 막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것을,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항응고제,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좀 막는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만들어진 혈전, 피떡을 갖다가 이제 풀는 거죠. 딱딱한 덩어리를 이제 풀린 용해제,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더 이제 악화가 되면은 폐색전증으로 전신으로 올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가스궤저입니다. 가스궤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예,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 자체가 이 균은 혐기성이에요. 혐기성 세균이어가지고 산소를 싫어해요. 공기 자체를 싫어하니까 공기 중에는 산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산소를 싫어하는 균인데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이 되면서 개방성 창상 환자의 근육 조직을 괴사를 시켜서 독소와 가스를 생성하는 감염성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세균이 이제 감염이 됐어요.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부위에 이 균이 이제 증식을 하면은 그 조직은, 근육 조직은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썩게 되겠죠. 그래서 썩기만 하면 되는데, 썩으면서 얘가 이제 부패가 되는 거죠. 우리 그 부패되면 어때요? 음식물 부패되면은 냄새 엄청 많이 나잖아요. 독소 유해 물질도 많이 배출이 되고, 마찬가지로 근육 조직 자체도 이제 괴사가 되면은 그 주변이 이제 독소랑 가스를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취가 상당합니다. 거의 약간 시체 썩는 냄새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부패가 됐을 때 상당히 이제 악취가 난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냄새 자체도 심하지만은 여러 유해 독소라든지 가스 성분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 궤저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균이 개방성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면서 근육 조직을 괴사를 시켜가지고 이 주변 조직을 썩게 만들면서
독소랑 가스를 생성을 하는 질환이다. 주로 당뇨 환자나 말초혈관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약물 남용자, 그다음에 암도 이제 혈액암, 혈액종양암, 소화기암 환자들에게서 특히 더 잘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증상은 검붉은 혈액성 분비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악취, 심한 악취와 함께 가스도 발생을 합니다. 그 밖에도 부종이나 통증, 발열, 피부 변색, 수포, 빈맥, 빈호흡, 심하면 이제 또 이제 폐혈증은 이제 혈액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과 같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썩었기 때문에 괴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 증상은 어때요? 악취와 함께 가스가 나오면서 분비물 자체도 상당히 검붉은 그런 이제 분비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는 그 상처 부위가에서 이제 괴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상처 부위를 빨리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겠죠. 그래서 드레싱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이제 괴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괴사된 조직을 다 잘라 내버려야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연절제술, 데브리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이제 죽은 조직 잘라내버리는 변연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죽은 조직 빨리 잘라내야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항생제가 이제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부위는 봉합을 하지 않고 일단 처음에는 개방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봉합을 해가지고 상처 부위를 다시 이제 붙여 놓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세균은 공기를 싫어한다 그랬어. 산소를 싫어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처 부위를 이렇게 봉합을 시켜놓으면은 산소 공급 자체가 조금은 오픈되어 있을 때보다는 산소의 공급이 조금은 덜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균들이 와 산소 없다 신난다 그러면서 공기가 없다 이러면서 더 잘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 계저인 경우에는 상처 부위 봉합을 하지 않고 오픈을 해놔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을 해놓으면서 산소 자체를 고압산소를 출하는 거예요. 혐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이 균이 없어져야지만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투여를 고압으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압산소 투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파상풍인데요. 파상풍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뭐 크게 생소한 질환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부위에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원인균이거든요. 테타니균이라고 하는 파상풍균이 그 상처 부위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면서 이 균 자체가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경 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을 해가지고 일단 신경세포를 파괴를 시키는 거죠. 자꾸 이제 파괴를 시키면서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동통을 동반하면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독소가 일단 신경세포에 신경세포를 이제 건드리면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질환이다. 일단 처음에는 그 상처가 있는 주변으로만 약간의 근육 수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나 턱 쪽으로 해가지고 근육이 수축돼요. 수축되면서 입이 잘 벌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것도 불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경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입 주변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상풍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막 썩소 날린다 그러잖아요. 입 주변 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독소세포가 이제 근육을 잡아당겨가지고 우리 그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주름 같은 거 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술이 있기는 한데, 보톡스도 이제 보톨리누스라고 하는 그 독소, 신경독소 균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피부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 자체가 근육을 깡 물어가지고서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시술이기는 한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테타니균 자체도 얘도 이제 근육 쪽으로 가가지고 신경세포 잡고 건드려서 이제 근육 쪽에 이제 움직임을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입 주변 근육을 쭉 잡아당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약간 이제 입 주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썩소를 날리는 듯한 그런 이제 마비 증상을 볼 수 있고, 후궁반장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그 목이라든지 허리가 이렇게 뒤로 활처럼 휘어지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궁반장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경련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치료는 뭐 이제 그 파상풍균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어둡게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햇빛에 의해서 어떤 경련 자체가 강한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어둡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처는 소독을 해주면서 괴사된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그 괴사 부위 조직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변연 절제술 같은 거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제제를 투여를 하는 것도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신에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저희 이것 다음에는 이제 국소적인 합병증을 볼 건데,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쇼크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압계증후군이라든지 뭐 신부전맥 혈전증, 뭐 파상풍, 폐색전증,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있었지? 하여튼 뭐 방금 이제 저희가 봤던 이 7가지 종류의 이제 합병증들을 좀 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합병증을 쓰시오,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면은 뭐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색전증에 대해서 뭐 기술하시오,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은 폐색전증은 어떤 거고, 원인은 뭐고, 증상은 어떤 거고, 치료는 뭐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소 부위에, 어떤 딱 특정 부위에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부 조직이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골절된 주변에, 그 골절된 부위에 그런 조직들의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 조직이나 근육 조직이나 뭐 건이나 신경, 혈관과 같은 그 골절 부위에 이런 연부 조직들이 손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손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외력 혹은 골편에 의해서 이제 그 골절된 부위에 주변에 장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기들도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획증후군입니다.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외부 압력으로 부종이 심해지면서 그 근막 내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그 근막 내에 공간의 압력이 점점점 증가가 돼요. 그러면서 동맥을 누르고 말단부의 혈액 공급 자체가 차단이 되면서 구획 내에 근육이나 연부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을 구획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획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뭐냐?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육이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근육 덩어리들이 이제 몇 개가 막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막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이렇게 한 구역, 뭐 두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끼리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단 말이죠.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경계 부위들 있죠? 요런 부위들이 이제 구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획 자체가 이제 어떤 외부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자꾸 눌리게 되면은 얘가 자꾸 눌리면은 어때요? 여기 압력이 이 구획 내의 압력 자체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커지면서 이제 근육이나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괴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은 골절이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하태부 쪽으로. 하태부 종아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태부 쪽으로 골절이 있을 때 구획증후군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부종이 심하거나 장시간 압괴 손상이 있거나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눌리는 그런 힘이 오랜 기간 동안 있을 때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깁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캐스트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스플린트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그래서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트는 얘는 통으로 이제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풀렀다 풀렀다가 다시 했다가 이게 안 돼요. 근데 스플린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착용을 하고 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이제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동을 할 때는 일단 얘네 둘 다 고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애들이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스플린트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빼놓고 있다가 이게 가능한데 캐스트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붕대도 한번 감아 놓으면은 웬만하면 잘 안 풀죠. 그리고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랫동안 착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구획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이나 동상, 과도한 운동, 그리고 출혈, 특히나 이제 출혈로 인해서 혈관 손상이라든지 정맥 질환이 나타났다든지 혹은 뱀한테 물렸다든지 이랬을 때 구획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연부조직 손상에 의해서도 구획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구획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얘는 구획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5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23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긴 한데, 내년에 이제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몰라요. 연이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구획증후군의 5가지 증상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OP 증후, OP 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증후 아니면은 OP 사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얘네들을 다 이제 5가지 증상을 영어로 이렇게 썼을 때 다 P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OP 사인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일단 구획증후군으로 인해서 페인, 동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맥박 소실, 펄스리스니스. 그래서 펄스가 맥박이거든요. 그래서 펄스리스, 맥박이 점점 소실, NESS 명사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펄스리스니스, 맥박 소실, 그리고 창백, 허해지는 거 있죠. 페일, 그리고 감각 이상, 파라스세지아,
그리고 운동마비, 파랄라이시스. 그래서 전부 다 5개가 이제 영어로 시작이 되는데, 뭐, 재작년? 한 3년 전? 3년 전인가? 영어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놓고 요거 이제 한국말로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김에 동통, 맥박소실, 창백, 감각이상, 운동마비 이거 외우시는 김에 요것도 같이 그냥 영어로, 용어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획증후군으로 인해서 동통과 맥박소실, 창백, 감각이상, 그리고 운동마비와 같은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일단 구획 내에 압력을 측정을 하면서 보는 거죠. 정상적인 그 구획 내의 조직 압력 자체는 0이에요. mmHg. 보통 이제 0mmHg예요. 조직의 그 구획증후군 그 구획 내 조직 내압 자체는 원래 0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특히 30mmHg 이상이 되면은 일단 관류의 흐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류의 흐름이 불충분해지면서 그러니까 혈액에 이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획 내 조직 내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압력이 증가했는지 압력 유무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치료. 일단 그 상처 부위, 골절된 부위,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정맥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혈액순환 촉진을 하려면 어때요? 심장보다 더 높게 해야겠죠. 그래서 심장 부위보다 더 높게 해가지고 혈액순환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경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석고붕대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붕대라든지 이런 이제 고정된 어떤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거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압박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 내압이 30에서 60mmHg 이상이면 근막절개술을 시행을 합니다. 조직 내압은 원래 정상은 아까 0이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30에서 60 이상이 되면 근막 절개술을 한다. 그래서 근막을 절개를 해서 아예 그냥 아까 그 구획들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압력이 증가하면서 눌려서 압력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게 구획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눌렸던 걸 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 압력을 조금 감소를 시켜서 조직의 괴사를 방지시키는 그런 근막 절개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를 하고 또 이제 혈류의 순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것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획증후군은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이 급성으로 오게 됩니다. 급성 구획증후군. 그래서 얘는 구획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구획의 구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증가하거나 출혈이나 부종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구획증후군이 나타나면 이거 이제 급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나 외상 후 발생 이런 것들 외상 후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가 않는 그런 이제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구획증후군 때문에 이제 사지의 변형이 나타난 거예요.
사지의 압력이, 사지의 이제 구획 증후군으로 사지 변형이 나타났어요. 사지 변형이 계속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눌려 있는 거죠. 압력을 받아가지고 허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건이나 신경을 분리를 하는 섬유성 조직으로 대체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라고 하는데, 구축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는데, 일단 볼크만이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그 사지 변형 자체가 일단은 일자로 돼 있는 게 약간 이렇게 변형이 구축 짧아지면서 이제 뭐 나타날 수가 있다. 허혈성 구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외상 후에 이제 나타나는 통증, 이것도 휴식을 취해도 잘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근막 절개술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막 절개해가지고 그 구획 내 압력을 어느 정도 낮춰줘야지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급성으로 구획 크기가 감소하거나 내용물이 증가하거나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오면 급성 구획 증후군이고, 얘는 휴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얘는 운동을 안 하면은, 운동 멈추면은 압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통증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통증이 생겼다가 또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자유자재로 되는 애는 만성입니다. 근데 보통은 급성으로 구획증후군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형성이나 회전 변형 등의 변형 상태로 골절이 유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진 뼈랑 다른 뼈 조각이 각을 이루어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회전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회전하면서 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다리 같은 거 있죠. 오다리 같은 경우에도 무릎 쪽에 그 슬개골이 약간 안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제 휘어져 가지고 오다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회전 변형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러진 뼈랑 다른 뼈가 각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전 변형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상태로 골절이 붙어버리는 것을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형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부정유합이에요. 부정유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합은 이제 붙는 건데 뼈가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골절 같은 경우에 도수 정복을 통해서 뼈를 해부학적인 위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돌려놓은 다음에 뼈가 붙게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게 맞는데, 부정유합은 얘가 제 위치가 아닌 상태로 뼈가 붙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은요, 일단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경련성 마비를 동반한 골절, 경련이 자꾸 이제 나타나면서 마비 증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얘가 경련으로 인해서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가지고 해박적인 위치에서 자꾸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된 상태로 이제 붙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부정유합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제대로 고정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제 위치로 가지 않고 그 상태로,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거. 그리고 치료자 자체가, 고정을 해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실수를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부정유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골절인 경우에도 부정유합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복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부정유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 위치에서 뼈가 뼈의 위치 상태로 붙어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뼈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붙어야 되는데, 골절이 됐는데 얘가 유합 자체가 골절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약간 뭐 이렇게 휘어가지고 제대로 변형이 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일자로 붙지 않고 약간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뼈가 붙어버린 그러한 상태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단 손상입니다. 골단판, 성장판 골절이에요. 골단판 골절은 성장판 골절에서 해부학적인 정복이 잘 안 되거나 지속적인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골단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골간부와 골단이 있었죠. 그래서 뼈의 끝과 끝부분은 골단이고 골단과 골단 중간에 골간부가 있었는데 골단판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와 골단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판이 이제 얘가 이제 그 부위가 이제 성장판 혹은 골단판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위에 골절이 있었을 때 여기서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거나 유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골단이 손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단축입니다. 단축은 짧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짧아지는 걸로써 골절이 일단은 뼈가 붙었는데 건축에 비해서 짧아지는 거예요. 건축은 이제 건강한 다리, 건강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다리에 비해서 짧아지는 다리를 잡고 건강한 부위에 비해서 이제 그 골절된 부위가 더 짧은 경우를 단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지 쪽으로 단축이 2.5cm 이상이면 파행을 초래합니다. 이 파행의 원인 해가지고 원인 쓰라고 올해 이제 기출이 됐었거든요.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그 다리로 가는 동맥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뭐 허리신경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걸음걸이 자체가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죠. 다리를 약간 좀 절게 되고 절름다리 있죠. 그런 다리를 좀 절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파행이라고 하는데 하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 건축과 이제 환축 부위가 길이 차이가 2.5cm 이상이 되면은 파행, 절름발이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뿐만 아니라 길이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줄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건데 상지 쪽으로 우리가 길이를 측정을 할 때는 견갑골의 견봉에서부터 중수지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여기에 길이를 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 같은 경우에는 전상장골극 우리 잘못 알고 대부분 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치골미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 엉덩이 골반뼈의 그 위쪽에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이걸 치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치골이 아니에요. 장골이거든요. 장골인데, 앞쪽에 위치한 장골 해갖고, 우리가 전상장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맨 위쪽 부분을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지는 장골극에서부터 족관절의 내과까지 외과와 내과, 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외과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튀어나온 부분, 내과는 안쪽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족관절의 내과 쪽은 우리 그 복숭아뼈 바깥에도 바깥 복숭아뼈가 있고 안쪽 복숭아뼈가 있단 말이죠. 안쪽 부분의 복숭아뼈, 요거를 내과라고 이게 내과예요. 그래서 전상장골극에서부터 족관절의 여기 내쪽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파행인지 아닌지 파행 유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노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환자를 눕혀놓고 우리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 방사선 촬영대 위에 누우면은 방사선 기사분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필름 판때기 같은 거를 밑에 깔아놓고 방사선 촬영을 하죠. 그렇게 이제 그 환자 아래다가 필름판이랑 자를 갖다 대고 필름 위에서 이제 빔을 쏘면서 3번 촬영을 합니다. 3번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촬영한 그 필름을 가지고 붙여서 길이를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옛날에는 줄자를 이용해서 진부하게 이제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뼈 자체가 정확하게 제대로 해박적인 위치에서 정확하게 유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단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는 불유합입니다. 유합은 뼈가 붙는 건데 불 안 붙었대. 뼈가 안 붙고 유합이 골절부의 유합 자체가 정지된 상태를 불유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제 불유합이 되느냐? 골절되면서 조직이 심하게 손상됐을 때, 그리고 골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감염이나 골의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관절 내 골절이 있거나 뼈가 심하게 부러지면서 유압에 필요한 골절편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골절 부위를 계속 움직이 없을 때 이런 이제 불유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불유합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잘 나타나게 되느냐? 호발 부위. 호발 부위는 대퇴부의 경부골절, 대퇴부 경부 쪽에 대퇴부의 위쪽 부분의 경부골절과 그 다음에 경골 하의 3분의 1 부위 골절, 그리고 상완골의 간부골절, 그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척골의 근위부 골절, 그 다음에 수근의 주상골 골절 부위에서는 불유합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유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연유합입니다. 지연유합은 골유합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치유되는 상태가 늦어지면서 골유합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지연유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연유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치료를 계속하면은 골유합이 언젠가는 돼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딜레이 되는 유합이 붙는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딜레이 되면서 일단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유합 자체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